당신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당신 따위가 대체 뭔데? 금발의 프랑스인 여자 의사가 비웃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주위의 프랑스 의료진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후 그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굳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그 한국인이 걸어 나왔을 때 죽어가던 환자는 되살아났고 그녀가 멈추지 못했던 출혈은 단 10분 만에 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을 부탁드립니다. 박진우가 파리세느 병원의 정문을 처음 밟은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2월 초 파리는 여전히 쌀쌀했고 잿빛 하늘 아래 병원 건물은 무거운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30살의 진우는 낡은 검은색 백팩을 메고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애써 심호흡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부터 그는 이 병원의 임상연구원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가 아닌 연구원으로서 말입니다. 인사팀에서 신분증을 받고 흰 가운을 건네받았습니다. 가슴에는 임상연구원이라는 글자와 함께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글자를 한동안 쳐다보았습니다. 한국이었다면 그의 가슴에는 외과 전문이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프랑스였고 그의 한국 의사 면허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외국의 의사 면허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설령 진우가 한국에서 아무리 뛰어난 외과 의사였다고 해도 이곳에서 그는 그저 차트를 정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원에 불과했습니다. 외과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수술을 했던가? 1000번이 넘는 수술, 그중 절반 이상이 생사를 넘나드는 응급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은 수술 도구 대신 볼펜을 쥐게 될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대신 차트에 숫자를 기입하겠지요.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 저편에서 의료진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레지던트들이 환자 차트를 들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인사팀에서 받은 안내문을 보며 과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피에르 로랑 박사는 50대 후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수십 년간 메스를 잡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단호함이 그에게서 묻어나왔습니다. 그는 진우를 보자마자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진우 선생,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에 응했습니다. 피에르는 진우의 이력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묘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한대학교 병원 외과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굳이 프랑스까지 온 겁니까? 그것도 연구원 자리로. 그 질문에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한번 배우고 싶었습니다. 진우의 대답은 짧고 모호했지만 피에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워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우를 외과 병동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침 회진부터 참여하도록 하세요. 우리 레지던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차트 정리나 데이터 수집은 천천히 배워도 되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설렘보다는 긴장이,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병동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대여섯 명과 선임의 2명, 그리고 간호사 몇몇이 커피를 들고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진우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된 박진우 선생입니다. 한국에서 온 임상연구원이니 잘 부탁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진우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호기심 반, 무관심 반의 시선이었습니다.
진우는 서툰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어설픈 발음에 몇몇 레지던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웃음인지 친근감인지 알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금발 벽 안에 그녀는 마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우아하고 화려했습니다. 흰 가운 아래로 드러나는 늘씬한 몸매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얼굴. 그녀가 바로 소피 로랑이었습니다. 외과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이자 이 병원의 스타였습니다. 소피는 커피를 한 잔 들고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새 연구원? 소피가 물었습니다. 피에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온 박진우 선생이야. 소피는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에서 왔네. 여기서 뭘 배우겠다고 온 건진 모르겠지만 그 말에 다른 레지던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챈 뿐이었습니다. 소피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유럽 의학과 아시아 의학은 수준이 다르니까 열심히 보고 배우도록 해요. 혹시 알아? 나중에 당신 나라로 돌아가면 써먹을 때가 있을지. 그녀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의 귀가 붉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피에르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소피, 그만하게. 자, 회진, 시작합시다. 진우는 그날 하루 종일 유령처럼 병동을 따라다녔습니다. 레지던트들이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차트를 넘겨보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빈 머그컵을 들고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커피 한 잔 타다 줄래요? 연구원이니까 그런 일도 배워둬야지. 주위의 레지던트들이 또다시 킥킥거렸습니다. 진우는 그 머그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게실로 가 커피를 타왔습니다. 소피는 그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설탕이 너무 많잖아. 다시 타와. 진우는 다시 한번 휴게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설탕을 아주 조금만 넣었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쓰잖아. 한국에서는 커피도 제대로 못하나? 주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진우는 세 번째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피에르가 작게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의료진이라면 누구나 겪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병원, 특히 이런 명문 병원에서 외국인이 자리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진우처럼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유럽인들의 뿌리 깊은 우월감과 편견을 뚫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진우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컴퓨터 한 대, 그리고 쌓여있는 환자 차트가 전부였습니다. 진우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한국을 떠나 프랑스까지 온 이유, 그 이유를 생각하면 이 정도의 모욕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참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차트를 펼쳐 하나하나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상태, 수술 기록, 검사 결과, 약물 처방, 모든 것을 세세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환자의 차트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수술 경과가 예상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혹시 그는 다른 차트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두 개의 차트에서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환자의 증상, 수술 방법, 예후,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그가 나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연구원일 뿐이었고 이곳 의료진들은 그의 의견 따위는 들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특히 소피 같은 사람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진우는 조용히 차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데이터 입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침묵하는 것.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진우의 처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진우가 하는 일이라고는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수술 기록을 입력하며 레지던트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특히 소피는 진우를 마치 자신의 개인 비서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커피를 타오라는 것은 기본이고 점심 샌드위치를 사오라거나 회의 자료를 출력해오라는 등 온갖 자비를 시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우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소피가 다른 레지던트들과 함께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진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순한가? 뭘 시켜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잖아. 소피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레지던트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시아인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 표정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들은 킥킥거리며 웃었고 진우는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척 하면서 하지만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고 턱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또다시 좁은 사무실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는 계속해서 차트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기묘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그 환자, 복강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이 계속 오르고 있었고 백혈구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심지어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망설인 끝에 차트를 들고 병동으로 갔습니다. 마침 당직을 서고 있던 레지던트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302호 병동의 42세 남성 환자분 말입니다만 혹시 복강 내 출혈이나 감염 가능성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레지던트는 진우를 힐끗 쳐다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 환자는 이미 수술 끝나고 회복 중이에요.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니까 연구나 계속하세요. 진우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수치를 보면 명백히 감염 징후가 있고 복부 팽만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레지던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의사예요? 아니잖아요. 연구원이 환자 진료에 감, 놔라, 배놔라 하지 마세요. 진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환자가 걱정되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복강 내 출혈이나 감염이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상태는 더욱 나빠질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출근하자마자 병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녔고 의사들이 급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바로 어젯밤 그가 우려했던 그 환자가 급성 복통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환자는 새벽 4시경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쇼크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응급 CT 촬영 결과 복강 내에 다량의 혈액과 고름이 발견되어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우는 수술실 복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 부장과 소피, 그리고 다른 의료진들이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갔고 환자는 마취 상태로 수술대에 눕혀졌습니다. 진우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이 미리 말했더라면, 아니,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었더라면 이런 응급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진우는 그 시간 동안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달리 할 일도 있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피에르와 소피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고 소피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겨우 살렸습니다. 소피가 중얼거렸습니다. 복강 내 농양이 터져서 복막염까지 진행됐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폐혈증으로 사망할 뻔했습니다.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 수술경과 관찰을 좀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그때 진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 환자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소피가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당직 레지던트에게 그 환자의 혈액 검사 수치와 복부 팽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복강 뇌출혈이나 감염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소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판단을 해? 당신은 연구원이잖아.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을 보면 명백히 이상 징후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확인했더라면 이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소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다가서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실력을 의심하는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여기서 그런 소리를 해? 주위의 의료진들이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피에르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자자, 진정들 하게. 두 사람 다. 중요한 건 환자가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진우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 당신 말이 맞았어요. 어제 당직 레지던트가 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합시다. 소피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진우를 쏘아보았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아시아인이 유럽 의학을 알 리가 없지.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소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올랐지만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자신의 말이 묵살되는 일이. 하지만 진우는 견뎌낼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이곳에서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목적이. 그날 오후 진우는 도서관에 앉아 프랑스 의학 용어집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프랑스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좀 더 유창하게 말했더라면 혹시라도 레지던트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우는 매일 밤 이 시간씩 프랑스어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학 용어는 물론 일상회화까지 완벽하게 익히겠다고. 하지만 그날 저녁 진우가 사무실에서 프랑스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소피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진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우쭐해하지 마.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니까. 진우는 책을 덮고 소피를 보았습니다. 운이 아니라 관찰이었습니다. 환자의 차트를 제대로 봤다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소피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같은 아시아인이 뭘 안다는 거야? 당신네 나라 병원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유럽이야, 프랑스라고. 우리 의료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기나 해?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의학의 국경은 없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나라 의사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은 잘하네. 그래,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한번 수술해 보시지. 아, 맞다. 당신은 연구원이라 수술 못하지 참.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내 수술 참관할 때 좀 더 뒤에 서 있어. 당신 때문에 집중이 안 되니까. 아시아 냄새 나서. 그 말을 남기고 소피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턱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책상 위에 환자 차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더욱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언젠가는 증명할 것입니다. 자신이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의사라는 것을. 그런데 그때 진우의 눈이 응급실 모니터 화면 한 구석에서 멈췄습니다. 응급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환자들의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은 그중 한 줄에 고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3명이 동시에 이송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20분 후. 그중 한 명은 상태가 매우 위독하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모니터를 한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다중 외상 환자라는 것은 여러 장기가 동시에 손상되었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수술도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곧바로 병원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피커에서 긴급 호출이 울려 퍼졌고 외과 의사들이 속속 응급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진우도 복도로 나섰습니다. 피에르 부장이 레지던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소피는 이미 수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피, 당신이 가장 위독한 환자를 맡아. 장 선생은 두 번째 환자, 나머지는 내가 보겠다. 피에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피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20분 후 응급실 입구에 구급차 3대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실은 스트레처를 급하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피가 흥건한 시트, 산소 마스크를 쓴 창백한 얼굴, 그리고 생명 유지 장치의 알람 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진우는 복도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그는 지금쯤 수술복을 입고 환자를 맡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단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소피가 맡은 환자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로 가슴과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빠르게 보고했습니다. 혈압 90에 60, 맥박 120, 호흡 곤란 있음. 현장에서 수혈 이펙 시행했습니다. 소피는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즉시 수술실로 옮겨 CT는 건너뛰고 바로 개복한다. 시간이 없어. 진우는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피의 판단은 빨랐고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틀림없이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환자의 목 부분이 미세하게 부풀어 있었고 호흡 패턴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소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혹시 기흉 가능성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목 부분에 부종이 있고 호흡이 불규칙한 것을 보면 소피가 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내가 뭘 놓쳤다고 말하는 거야? 진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기흉이 있다면 수술 중에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소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 수술에 이래라 저래라야? 저리 비켜, 방해하지 말고. 그녀는 진우를 밀치고 환자와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쾅 하고 닫혔고 진우는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피에르 부장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진우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걱정되는 게 있다면 말해봐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의 목 부분에 피하 기종의 징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성 기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 흉부 엑스레이만이라도 찍어보는 것이. 피에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수술실 문을 쳐다보다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소피, 수술 시작하기 전에 흉부 엑스레이 한 장 찍어봐. 인터폰 너머로 소피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환자 상태가 위독한데 시간 낭비할 여유 없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피에르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소피, 내 짓이다. 엑스레이 찍어.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소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에르는 인터폰을 놓고 진우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진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환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여 분 후 수술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긴장성 기흉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수술을 진행했다면 환자는 수술대 위에서 사망했을 것입니다. 피에르는 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소, 박 선생. 환자 목숨 하나 살렸군.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소피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3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진우는 그 시간 동안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두 환자의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마침내 소피의 수술실 문도 열렸습니다. 소피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고 뒤따르던 간호사들이 환자를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소피는 수술 가운을 벗으며 복도를 걸어오다가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진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만족해? 소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소피가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때문에 망신당했어. 부장님 앞에서 내가 뭘 놓친 것처럼 말해서. 진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피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 당신이 의사라도 돼? 아니잖아. 연구원 주제에 주위에 있던 다른 레지던트들이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소피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지. 수술 말이야. 아, 맞다. 당신은 면허도 없지 참. 한국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차트나 정리하는 연구원일 뿐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네가 사람을 살리겠다고? 진짜. 그러면 내가 너랑 결혼이라도 해줄게. 주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피는 비웃으며 등을 돌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귓가에서는 소피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혼이라도 해줄게.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그녀는 알고 있을까? 진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실, 환자, 그리고 그날의 악몽이. 2년 전 진우는 한국 최고의 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1000번이 넘는 수술을 집도했고 그 대부분이 성공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고 환자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술을 수십 번도 더 해왔으니까요.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출혈을 잡고 손상된 장기를 봉합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1시간 후 환자는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재수술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환자는 그대로 사망했고 부검 결과 미세한 혈관 손상에서 시작된 지연성 출혈이 원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진우가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혈관 하나. 하지만 그 작은 실수가 환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료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한 수술이었고 그런 미세한 손상은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우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술대 앞에 서기만 해도 손이 떨렸고 환자를 보면 그날 죽은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진우는 그들의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의사 면허도, 경력도, 명성도 모두 내려놓고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자고. 그래서 프랑스로 온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진우는 눈을 떴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의료진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심호흡했습니다. 소피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수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환자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견뎌야 했습니다.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프랑스 의학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며 메모를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고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곳의 시스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언젠가 다시 수술대 앞에 설 수 있을 테니까요.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진우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술 후 30분 만에 병실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비상벨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진우는 책을 덮고 급하게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를 뛰어다녔고 당직이도 급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비상벨이 울린 곳은 회복실이었고 환자는 바로 오늘 오후 소피가 수술했던 그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은 빨라졌으며 산소 포화도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직 레지던트가 황급히 환자를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액 속도 올리고 산소 농도 높여, 즉시 혈액 검사 다시 돌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환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병실 입구에 서서 모니터를 쳐다보았습니다.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직 레지던트가 피에르 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지만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10분도 안 되어 피에르는 병원에 도착했고 곧장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를 소피도 따라왔습니다. 잠에서 깬 듯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피에르가 환자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수술은 문제 없었나?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출혈을 잡았고 손상된 부위도 모두 봉합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차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검사 결과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군. 수술 소견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소피도 불안한 표정으로 환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할까요? 피에르가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지켜보자. 일단 중환자실로 옮겨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진우는 병실 밖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환자의 몸 구석구석을 훑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복부의 미세한 팽창, 피부색의 변화, 호흡 패턴의 이상, 그리고 모니터에 표시되는 숫자들의 변화 추이. 진우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술 중에 놓친 것이 있을 것이다. 아주 작은 부분,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곳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나서야 할까? 오늘 오후에도 소피에게 모욕을 당했는데 또 나섰다가는 더 심한 조롱을 들을 것이 뻔했다. 하지만 환자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결국 손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진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장님, 진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피에르가 돌아보았고 소피도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소피의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복강 내 출혈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의 복부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혈압 저하 패턴을 볼 때 뇌출혈이 의심됩니다. 소피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수술 중에 모든 출혈을 확인했어. 문제 없었다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 혈관 손상은 수술 중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발성 외상의 경우 작은 혈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뭘 놓쳤다는 거야? 당신이 수술을 본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알아? 진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CT를 찍어보거나 혹은 재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피에르는 진우와 소피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당직 레지던트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소피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은 연구원이야. 연구원이 진료에 간섭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는 거야? 한국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프랑스고 내가 집도이야. 당신은 그냥 구경이나 하고 있으라고. 진우의 턱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환자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소피가 비웃었습니다. 자존심? 웃기지 마. 당신 같은 아시아인한테 뭘 배운다는 거야?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기나 해.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자, 진정들 하게. 두 사람 다. 그리고 진우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박 선생, 확신합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피에르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CT 촬영을 먼저 해보자. 확인하고 판단한다. 소피가 항의했습니다. 부장님, 이 환자는 제 환자입니다. 제 판단을 믿어주세요. 피에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다. 소피, 환자는 즉시 CT 촬영실로 이송하도록. 그 과정에서 소피는 진우를 뚫어지게 쏘아보았고 진우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긴장감이 흘렀고 피에르가 영상을 확인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복강 내에 출혈이 있었습니다. 비장 근처의 작은 혈관에서 지속적으로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술 중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주 미세한 손상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소피를 보았습니다. 즉시 재수술 들어간다. 소피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에르가 준비 지시를 내렸고 의료진들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복도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2년 전 자신도 똑같은 실수를 했으니까. 수술 준비가 한창일 때 소피가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만족해? 이제 다들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겠지.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자가 살아야죠. 소피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은 나를 깎아내리고 싶었겠지. 아시아인이 유럽 의사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지. 진우는 소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환자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아시아인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제가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만큼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소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혹은 무언가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재수술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진우는 수술실 밖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2년 전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환자도 이랬습니다. 수술은 완벽했지만 몇 시간 후 갑작스러운 악화, 그리고 재수술.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던 결과,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환자가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피에르가 걸어 나왔고 그의 표정은 피곤했지만 안도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성공했어. 출혈 부위를 찾아서 봉합했다. 환자는 안정적이야.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환자가 살았다. 피에르가 진우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 선생,
고맙소. 당신 덕분에 환자를 살렸어. 하지만 그때 소피도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당신이 이겼어. 이제 만족해?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 당신은 여전히 연구원이고 나는 의사야. 당신이 아무리 잘나도 여기선 아무것도 못해. 그녀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겠다고? 진짜, 그러면 내가 너랑 결혼이라도 해준다고 했지. 하지만 넌 절대 수술 못해. 면허도 없잖아.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소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진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피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자존심이 상했을 뿐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에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박 선생, 실력이 보통이 아니군. 어디서 배웠소?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입니다. 피에르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뭘 했습니까? 단순히 연구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피에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좋소. 말하고 싶지 않다면 괜찮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군. 당신은 틀림없이 특별한 사람이야. 진우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진우의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자신은 환자를 구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메스를 쥐지 않고도 어쩌면 자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가 조용히 수술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소피는 진우를 노골적으로 피했고 다른 레지던트들도 진우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저 한국인 연구원은 대체 정체가 뭘까? 그날 오후 병원 전체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교통사고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승용차 2대가 연쇄 추돌하며 중상자가 3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병원 전체가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수술실이 동시에 준비되었고 외과 의사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진우는 평소처럼 복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관찰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실려 들어오는 소리, 의료진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 비상벨 소리, 이 모든 것이 진우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없이 겪었던 광경이었으니까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40대 남성으로 흉부 외상이 심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50대 여성으로 복부와 골반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자가 내렸을 때 응급실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심정지 1회 있었고 제세동기로 소생시켰습니다. 혈압 70에 40, 맥박 140, 대량 출혈 추정됩니다. 피에르 부장이 즉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소피, 이 환자를 맡아. 가장 위독하니 자네가 해야 해. 소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환자를 빠르게 확인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즉시 수술실로. CT는 건너뛰고 바로 개복한다. 시간이 없어. 의료진들이 환자를 수술실로 옮겼고 소피도 뒤따랐습니다.
진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부 팽만이 심했고 피부색은 창백했으며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게다가 골반 부위가 불안정해 보였는데 이것은 골반 골절을 의미했습니다. 골반 골절은 대량 출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복부 외상이 아닐 것이다. 진우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물론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수술 과정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소피는 이미 개복을 시작했고 복강을 열자마자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간 손상이었습니다. 소피는 재빨리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소피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수술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오자 진우가 말했습니다. 소피 선생에게 전해주세요. 골반 출혈도 확인해야 한다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소피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려왔습니다. 지금 바빠. 방해하지 마. 간 출혈이 심각하다고. 진우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간 출혈뿐만이 아닐 겁니다. 골반 골절로 인한 후복막 출혈도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소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계속되었고 소피는 간 손상을 봉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출혈은 줄었지만 환자의 혈압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수혈을 계속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피에르 부장이 수술실 안에서 물었습니다. 다른 출혈 부위는 없는 건가? 소피가 복강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간 이외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은 더욱 빨라졌으며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수술실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직접 인터폰을 잡았습니다. 후복막을 확인하세요. 골반 쪽 혈관 손상이 있을 겁니다. 소피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계속 간섭이야? 난 지금 수술 중이라고.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소피, 일단 확인만 해보자. 소피는 불만스러웠지만 후복막 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후복막 공간에 다량의 혈액이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골반 혈관이 파열되어 계속 출혈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닙니다. 피에르가 즉각 판단했습니다. 혈관 외과 호출해, 빨리. 간호사가 급하게 연락했지만 혈관 외과 전문의는 다른 수술 중이었습니다.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피에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분이면 환자가 버티지 못할 텐데. 수술실 안이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는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매 초마다 피가 흘러나왔고 생명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2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환자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순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할 수 있었습니다. 골반 혈관 손상 수술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런 수술을 수십 번도 더 해왔습니다. 진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했습니다. 진우는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피가 놀라서 쳐다보았고 피에르도 돌아보았습니다. 박 선생, 여긴 수술실인데. 피에르가 말렸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소피가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당신은 연구원이잖아. 수술은커녕 면허도 없는 주제에. 진우는 소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혈관 외과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환자는 버티지 못합니다.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 정말 할 수 있겠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수술 수십 번 했습니다. 그 말에 수술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피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진우를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당신이 의사였다는 말이야?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에르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피에르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면허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한다는 것은 중대한 위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환자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피에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시오. 단, 책임은 내가 지겠소. 소피가 항의했습니다. 부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피에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 목숨이 먼저다, 소피. 비켜. 소피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러섰고 진우가 수술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간호사가 진우에게 수술 장갑을 건넸고 진우는 천천히 장갑을 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2년 동안 수술대 앞에 서기만 해도 손이 떨렸는데 지금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환자의 복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후복막 공간에 고인 피,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파열된 혈관. 진우의 눈은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내장골동맥 분지의 손상이었습니다. 접근이 어렵고 시야 확보도 힘든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견인기 주십시오. 간호사가 견인기를 건넸고 진우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진우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으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갈고 닦은 장인의 기술처럼 그의 손은 복강 안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출혈 부위를 찾아내고 혈관을 결찰하고 손상된 조직을 정리했습니다. 수술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소피의 눈은 점점 커졌고 피에르의 얼굴에는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출혈이 담았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맥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마지막 봉합을 하고 조용히 손을 뗐습니다. 끝났습니다. 수술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니터에서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안정되었다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피에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군, 박 선생. 소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진우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수술 장갑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는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24시간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 정체가 뭐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한국에서. 그 말에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피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다른 의료진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연구원으로?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소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수술이 끝나고 1시간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에르 부장을 비롯해 소피와 다른 레지던트들, 그리고 진우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진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 설명을 해주시죠. 당신이 정확히 누구인지, 왜 여기에 연구원으로 왔는지.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과거였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대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소피의 눈이 커졌고 다른 레지던트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전문의가 된 후 5년간 암센터에서 일했습니다. 1000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했고 그 대부분이 응급수술이었습니다.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경력이면 한국에서도 인정받았을 텐데. 그런데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온 겁니까?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2년 전에 환자를 1명 잃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다발성 장기 손상의 대량 출혈이었고
저는 최선을 다해 수술했습니다. 출혈을 잡고 손상된 장기를 봉합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1시간 만에 환자는 다시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수술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세한 혈관 손상을 놓쳤던 겁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혈관 하나를요. 소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진우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료 과실이 아니라고 판정받았습니다. 그런 미세한 손상은 발견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술대 앞에 서기만 해도 손이 떨렸고 환자를 보면 그날 죽은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에르가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온 거군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의사 면허도, 경력도, 명성도 전부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평범한 연구원으로 시작하면서 소피가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대단한 경력을 버리고 여기에 와서 차트 정리를 하겠다고? 진우는 소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배우고 싶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법, 의학에 대한 법,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법을요. 소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수술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실수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여전히 의사이고 환자를 살리는 것이 제 일이라는 것입니다. 피에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박 선생은 틀림없이 특별한 의사요. 오늘 환자를 살렸고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하지만 소피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당신은 프랑스 의사 면허가 없잖아. 오늘 수술은 명백한 불법이었다고.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소, 소피. 내가 허락한 일이니까. 소피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 이건 원칙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면허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는 게 규칙이잖아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피 선생 말이 맞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피에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박 선생. 당신은 환자를 살렸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소피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피, 자네도 의사잖나. 때로는 규칙보다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 텐데. 소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의사였다고 해도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프랑스는 외국의 의사 면허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소피는 문을 나가버렸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로 1000건도 넘게 수술하신 겁니까?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년간 평균적으로 하루에 1건 정도였습니다. 다른 레지던트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경력이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 하는 사람은 드문데. 진우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력이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피에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 오늘 일은 내가 처리하겠소. 병원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겠지만 환자를 살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피에르는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요, 박 선생. 당신 덕분에 오늘 젊은 목숨 하나를 구했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회의가 끝나고 진우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의료진들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구원이 사실은 외과 전문이었고 오늘 환자를 구했다는 소문.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의심의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수술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환자가 보였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모니터상으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환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살았다. 환자가 살았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진우는 다시 환자를 구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울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 환자는 아직 중환자실에 있었고 앞으로 24시간이 고비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살 것이다. 자신이 놓치지 않았다. 박 선생,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돌아보자 피에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피에르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진우가 받아 확인하니 그것은 국제의학 저널의 논문이었습니다. 저자명에는 박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발표했던 논문들이군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 논문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간담체 외과 관련 논문이 10여 편, 그중 몇 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저널에 실린 것들이었습니다. 박 선생은 한국에서 이미 인정받은 의사였어. 아니, 그냥 의사가 아니라 학계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지. 피에르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여기에 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 당신은 도망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고 온 것이었어.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에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박 선생,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소. 프랑스에서 임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소. 물론 정식 면허는 아니지만 병원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요.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소. 진우가 놀라서 피에르를 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피에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 같은 의사를 그냥 연구원으로만 두기에는 너무 아까워.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에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오늘 수술을 완벽하게 해내지 않았소.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 안에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피에르는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재촉하지는 않겠소. 하지만 언제든 준비가 되면 말하시오. 내가 돕겠소.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에르는 진우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리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다시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간호사들이 주의 깊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오늘 이 손으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떨림 없이, 두려움 없이, 완벽하게. 어쩌면 자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진우가 돌아보자 소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그렇게 뛰어난 의사였다면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고. 진우는 소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제가 도망쳐온 과거와 다시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소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뛰어난 의사였는데 왜 숨어야만 했어. 환자 한 명 잃었다고 해서.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소피 선생은 환자를 잃어본 적 있습니까? 소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있어.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환자는 제 첫 번째 실수였으니까요. 소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1000번이 넘는 수술 중에 단 한 건의 실수. 그것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28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였고 아내는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실려왔을 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술은 수십 번도 더 해왔으니까요. 수술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출혈을 잡고 손상된 장기도 모두 봉합했습니다. 동료들도 잘했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소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1시간 만에 환자는 다시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재수술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세한 혈관 하나, 불과 1mm도 안 되는 혈관에서 계속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하지만 치명적인 출혈이었죠. 진우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환자는 수술대 위에서 죽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소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진우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환자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임신한 배를 안고 울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물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죽었냐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소피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원망했다면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성분은 저를 용서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술대 앞에 서기만 해도 그 여성분의 얼굴이 떠올랐고 환자를 보면 죽은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000번의 수술을 완벽하게 해낸 의사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졌다는 실망감을.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한국을 떠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프랑스로. 소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하필 프랑스였어? 진우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제 한국 의사 면허가 아무 쓸모없는 곳이니까요.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의사가 아닌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서 환자를 구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는 그런 삶. 소피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진우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소피는 눈을 감았습니다. 14살 때였어. 우리 아버지가 병원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어. 급성 심근경색이었는데 당시 담당 의사가 아시아인이었지. 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소피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 의사를 원망했어.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무능한 의사라고.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 특히 아시아 의사들을 믿지 못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알게 됐어. 아버지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거의 부서 있었고 어떤 의사가 맡았어도 살릴 수 없었다고 하더군. 소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나는 계속 그 의사를 미워했어. 누군가의 탓을 해야만 했으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렇게 굴었던 거야. 당신이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의학을 논하는 게 화가 났어. 내 편견을 정당화하고 싶었지. 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수술하는 걸 봤어. 그 완벽한 손놀림, 흔들림 없는 판단, 그리고 환자를 향한 진심을. 그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녀는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의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 아니, 외면했지.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소피 선생. 저도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당신은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오늘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소피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위로는 필요 없어. 나는 오만했고 편견에 가득 차 있었어. 그 사실을 인정해.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안해요, 박진우 선생.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소피는 그 손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악수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편견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소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야?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도시의 불빛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술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여전히 의사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다시 수술대 앞에 설 수 있을지. 소피가 말했습니다. 오늘 완벽하게 해냈잖아.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환자가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소피는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가져. 서두를 필요 없어.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도 당신은 이미 두려움을 이겨냈어. 오늘 그걸 증명했잖아. 진우는 소피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중환자실 모니터만이 규칙적으로 신호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피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여성분, 환자의 아내 말이야. 지금은 어떻게 됐어?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궁금합니다.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소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돌아가면 찾아가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저를 용서했습니다. 제가 용서받아야 할 대상은 제 자신입니다. 소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의사야, 박진우 선생. 그리고 좋은 사람이고.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중환자실 안에 환자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살린 환자, 떨리지 않는 손으로 완벽하게 수술한 환자.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간의 도피, 은둔, 그리고 두려움을 끝낼 수 있는 시작. 소피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늦었네. 난 이제 가볼게. 내일 봐요, 박 선생.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소피는 복도를 걸어가다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그 결혼 제안 진심이었어. 진우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소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람을 살렸잖아. 진우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피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있지 않았고 병원 사람들도 그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연구원이었지만 의료진들은 그를 선배 의사처럼 대했습니다. 특히 소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우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려운 케이스가 있으면 함께 토론했으며 때로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5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진우가 병원에 출근하자 피에르 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 잠시 시간 있소? 진우는 부장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피에르의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피에르가 미소 지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에서 승인한 임시 의료 자격증이요. 당신 이름으로. 진우는 놀라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진우의 이름과 함께
1년간 유효한 임시 의료 자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피에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추천서를 썼고 과장도 지지했소. 그리고 당신이 살렸던 환자들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냈지. 3개월 동안 당신은 공식적으로는 연구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환자들을 도왔으니까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에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정식 의사 면허는 아니요. 하지만 이 병원 내에서는 수술을 집도할 수 있고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소. 어떻소, 박 선생?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소? 진우는 서류를 한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피에르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한국으로? 왜요?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을 한국에 가지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끝마치고 싶습니다. 피에르는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환자의 아내 말이군요. 진우가 놀라서 피에르를 보았습니다. 피에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소. 아직 그 일을 끝내지 못했다는 것을.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망쳐온 일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면 제대로 된 끝맺음을 해야 하니까요. 피에르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결정이요, 박 선생. 하지만 약속하시오. 언제든 프랑스로 돌아오고 싶어지면 연락하겠다고. 이곳은 언제나 당신을 환영할 것이요. 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처럼, 아니 동료처럼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의 마지막 출근일이었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고 레지던트들은 진우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당신은 진짜 의사였습니다. 진우는 그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존경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소피는 송별회 내내 조용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진우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진우가 짐을 챙기고 있을 때 소피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소피가 물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 합니다. 소피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진우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메달이 들어있었습니다. 프랑스 의학회에서 수여하는 명예 메달이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우수 레지던트로 뽑혔을 때 받은 건데. 소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가져. 당신이 더 자격 있으니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소피 선생 것입니다. 소피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받아줘. 당신 덕분에 내가 진짜 의사가 뭔지 배웠어. 편견을 버리는 법도,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법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 진우는 소피를 쳐다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차갑고 오만했지만 지금은 진심이 담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피 선생은 훌륭한 의사가 될 겁니다. 이미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제가 받았던 것처럼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진우는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책을 한 권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썼던 논문들을 모은 겁니다. 간담체 외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피 선생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소피는 책을 받아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어로 진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피가 갑자기 진우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박진우 선생. 정말 고마워. 진우는 순간 놀랐지만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소피 선생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소피는 한참을 울다가 몸을 뗐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한국에 가도 연락해. 가끔이라도. 진우가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피는 마지막으로 한번 진우를 쳐다보고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그 결혼 제안 진심이었어. 만약 당신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다면 말이야. 진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피도 웃으며 손을 흔들고 사라졌습니다. 1년 후 서울이었습니다. 진우는 대한대학교 병원 외과에 복귀했고 다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프랑스에서의 경험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한 명 한 명 환자를 살려낼 때마다 그는 조금씩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우는 그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2년 전 남편을 잃었던 그 여성입니다. 병원 기록을 통해 주소를 알아냈고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여성은 조용히 진우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이름은 하늘이에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는지 눈매가 선했습니다. 여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이름이에요. 아들이 태어나면 하늘이라고 짓겠다고 했었거든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미세한 혈관이라도 놓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죠. 남편도 이해했을 거예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진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 동안 묵혀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진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서받은 기분입니다. 여성이 말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진우가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여성이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진우는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여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우는 집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가슴 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진우는 한국 의료계에서 다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이 되면 프랑스로 가 일주일간 세느 병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소피는 어느새 외과 과장이 되어 있었고 아시아 의료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친 진우에게 소피가 다가왔습니다. 박진우 선생, 점심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소피가 진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소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열어봐요. 상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놀라서 소피를 쳐다보았습니다. 소피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제안, 기억하죠? 당신이 사람을 살리면 결혼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진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조롱이었잖아요. 소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진우는 소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소피 선생. 소피가 말을 잘랐습니다.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 나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만나요. 박진우 선생. 진우는 소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반지 상자를 주머니에 넣으며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라고. 도망쳐온 프랑스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고 조롱하던 여자가 이제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다시 환자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으로,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진우는 병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리의 하늘도 서울의 하늘도 결국은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서 진우는 오늘도 환자를 구할 것입니다. 진짜 의사로서.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인트로가 비슷해도 정말 새로운 영상들입니다. 많은 리서치와 스터디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